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워있는 그곳의 천장 너머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가로질러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작은 붉은 점 하나가 조용히 떠 있습니다. 화성,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아온 그러나 여전히 낯선 이웃. 오늘 밤 우리는 그 붉은 행성을 향해 아주 천천히 마치 꿈속을 걷듯 다가가 볼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갈 화성은 로버가 바퀴 자국을 남기는 메마른 사막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어쩌면 물이 흐르고 하늘이 두꺼운 구름으로 덮여있던 시절의 화성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약, 정말 만약이지만 최초의 문명이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문명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나일 강변의 파피루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메소포타미아의 진흙 벽돌을, 황하 유역의 누런 물결을 떠올립니다. 지구의 강들, 지구의 흙, 지구의 햇빛 아래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씨앗을 심고 글자를 새기고 별을 세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두 번째로 겪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훨씬 더 먼 곳에서, 훨씬 더 오래전에 붉은 하늘 아래에서 이미 벌어졌던 일이라면요,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몇 장의 흐릿한 사진과 암석 속에 새겨진 물길의 흔적,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뿐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것이 곧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상이 우리가 누구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가장 조용한 거울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밤 우리가 걸어갈 이야기는 과학이 말해주는 사실과 우리가 꿈꾸는 가능성 사이, 그 희미한 경계 위에 놓여 있습니다. 화성은 한때 더 따뜻했고 물이 흘렀으며 대기가 지금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 속에서 생명이 싹트고 그 생명이 서로 모여 살기 시작하고 언젠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들이 누구인지 물었을 가능성은 정말로 전혀 없는 걸까요?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문을 열어볼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화성은 수십억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여전히 그곳에 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워서 잠을 깨우는 대신 당신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도록, 목소리는 부드럽게, 걸음은 천천히, 마치 모래 위를 맨발로 걷듯 조심스럽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따금 멈춰서서 붉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사라진 강물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아무도 없는 평원 위로 불어오는 바람을 느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문명이란 어디에 있든 어떤 하늘 아래에 있든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지는 존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며 이 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창밖을 한번 바라보세요. 만약 지금이 밤이라면, 그리고 하늘이 맑다면 어쩌면 당신도 그 작은 붉은 점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별들 사이에서 조금 더 붉게, 조금 더 또렷하게 빛나는 점 하나. 우리는 그것을 화성이라 부르며 오래전부터 전쟁의 신, 불의 별, 불길한 예언의 표시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붉은 빛을 다른 방식으로 읽어보려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기억의 빛일지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린 아주 오래된 고향의 흔적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럼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수십억 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태양계가 아직 어렸고 행성들이 각자의 운명을 막 시작하던 그 시절로요. 그곳에서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화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붉은 사막이 아니라 푸른 물결이 출렁이는 행성, 얼어붙은 침묵이 아니라 바람과 물소리가 어우러지는 세계, 그리고 어쩌면 그 물가 어딘가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숨을 쉬기 시작했을지도 모를 그런 봄날의 화성으로 말입니다. 수십억 년 전 태양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두웠고 행성들은 아직
자신들의 자리를 완전히 찾지 못한 채 천천히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여전히 뜨거운 마그마 바다와 끊임없는 충돌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하늘은 유독한 증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바깥쪽, 조금 더 작은 행성 하나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화성. 지구보다 질량이 작았기에 더 빨리 열을 잃었고 더 빨리 지각이 굳어졌으며 더 빨리 표면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 위에 물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증기였을 것입니다. 뜨거운 암석에서 뿜어져 나온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빗물은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렸고 낮은 곳에 고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호수가 되고 큰 호수가 되고 어쩌면 북반구 전체를 덮는 옅은 바다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이 바다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레알리스 분지. 지금은 텅 비어 있지만 한때는 파도가 일렁였을지도 모를 거대한 움푹한 땅, 그 물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발밑으로 축축한 모래가 느껴지고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물결이 작게 출렁이며 멀리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안개가 걸려있는 풍경을요. 화성의 하늘은 지금처럼 붉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기가 더 두꺼웠고 이산화탄소와 질소, 수증기가 뒤섞여 있었으니 어쩌면 희끄무레한 회색빛이나 아침 안개처럼 부드러운 흰색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해는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작았지만 대기가 빛을 부드럽게 흩뜨려 주었기에 낮은 생각보다 밝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오면 두 개의 작은 달, 포보스와 데이모스, 이 서로 다른 속도로 하늘을 가로지르며 물 위에 흔들리는 달빛을 남겼을 것입니다. 이 시기의 화성을 우리는 푸른 화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푸른색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물이 있었고 대기가 있었으며 온도가 영하와 영상을 오가며 액체 상태의 물이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만큼은 과학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화성 표면 곳곳에 새겨진 깊은 협곡, 구불구불한 계곡, 부채꼴로 퍼진 퇴적층들은 물이 한때 이곳을 흘렀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만 년, 어쩌면 수억 년 동안 반복해서 흘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 위에서 혹은 물 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되지 않았을 이유가 있을까요? 생명은 우리가 아는 한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은 용매이자 운반체이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화성에는 물만이 아니라 에너지도 있었습니다. 화산 활동이 지하에서 열을 내뿜었고 태양빛이 수면을 데웠으며 번개가 대기를 가르며 순간적으로 강한 에너지를 방출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 단순한 분자들이 서로 만나고 결합하고 떨어지고 다시 결합하는 실험이 끝없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 중 어느 순간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지구보다 먼저 찾아온 봄, 이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미지로는 적절해 보입니다. 지구가 아직 혼돈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화성은 이미 조용한 호숫가에서 첫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수억 년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훨씬 짧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충분히 길었다면 그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변화하고 복잡해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문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단지 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계절이 반복되고 낮과 밤이 규칙적으로 찾아오며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온화한 기후가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서로 협력하고 기억을 축적하고 도구를 만들고 세계를 이해하려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초기 화성은 어쩌면 그 조건을 지구보다 먼저 갖추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행성이었기에 더 빨리 안정을 찾았고 더 빨리 온화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반면 지구는 아직 격렬했습니다. 거대한 소행성들이 계속해서 충돌했고 지각은 녹았다 굽기를 반복했으며 화산이 끊임없이 분출하며 하늘을 재와 유황으로 뒤덮었습니다. 생명이 시작되기에는 너무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물론 지구도 결국 안정을 찾았고 생명이 태어났으며 문명이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랐다면요. 만약 생명의 첫 불꽃이 지구가 아니라 화성에서 먼저 튀었고 그 불꽃이 어떤 방식으로든 지구로 건너왔다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구 문명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은 사실 화성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두 번째 장일지도 모릅니다. 이 가정은 물론 추측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정밀한 연대 측정과 지질 기록뿐 문명의 흔적은 아닙니다. 화성 표면 어디에서도 우리는 벽돌 한 장, 도구 한 조각, 문자 한 글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재가 곧 부정은 아닙니다.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은 거의 모든 것을 지워버릴 수 있을 만큼 깁니다. 지구에서도 35억 년 전의 생명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화성 몇 개, 암석 속 화학신호 몇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화성에서 40억 년 전의 문명 흔적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고대 지구의 강과 화성의 옛 강이 지금은 서로 다른 운명을 살고 있습니다. 지구의 강은 여전히 흐르고 물가에는 나무가 자라며 새들이 노래합니다. 하지만 화성의 강은 모두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바람만이 먼지를 실어 나릅니다. 그러나 한때는 두 행성 모두 비슷한 풍경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쌍둥이처럼 닮은 어린 시절, 하나는 계속 자라서 푸른 숲과 깊은 바다를 가진 행성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일찍 늙어버려 붉은 사막만 남았지만 그 시작만큼은 비슷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생각은 조금 슬프기도 하고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 시기의 화성이 문명을 위한 시험대였다고 가정해 본다면 문명 이전에 무엇이 먼저 필요했을까요? 첫째는 물입니다. 생명의 기본이자 모든 복잡성의 출발점. 둘째는 에너지입니다.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질서를 만들어내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 셋째는 시간입니다. 충분히 긴, 방해받지 않는 온화한 시간.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진 곳에서 생명은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혼자에서 함께로, 본능에서 지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은 적어도 어느 시기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강과 호수의 행성이었던 화성의 과거 속으로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가에 무릎을 꿇고 손을 담그고 그 차갑고 맑은 물속을 들여다보면서 생명이 어떻게 처음 불꽃을 튀겼을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건물이나 도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단순하며 그러나 모든 것의 시작이었을 무언가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도 간신히 볼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존재. 하지만 그 작은 존재가 없었다면 그 이후의 모든 이야기도 불가능했을 그런 첫 불꽃 말입니다. 지구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깊은 바닷속 열수 분출구 근처였을 수도 있고 얕은 웅덩이에서 번개가 친 순간이었을 수도 있으며 점토 광물의 표면에서 일어난 우연한 촉매작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어느 순간 화학이 생물학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뿐입니다. 무생물이 생물이 되는 그 신비로운 경계를 넘는 순간이 있었고 그 이후 지구는 완전히 다른 행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같은 질문을 화성에 옮겨와 봅시다. 만약 그곳에도 물과 에너지와 시간이 있었다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이유가 있을까요? 옛 화성의 호숫가를 상상해 보세요. 수면은 잔잔하고 물속에는 미세한 광물 입자들이 떠다니며 해가 질 무렵이면 물 위로 따뜻한 김이 피어오릅니다. 호수 바닥에는 점토와 현무암 조각들이 깔려 있고 그 사이사이로 물이 스며들며
천천히 흐릅니다. 이곳에서 단순한 분자들이 서로 만납니다. 아미노산, 당, 지방산, 인산염. 이들은 우주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물질들이지만 올바른 조건에서 만나면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결합하고 사슬을 만들고 고리를 이루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실패가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만들어진 구조는 곧 부서지고 에너지는 흩어지며 질서는 다시 혼돈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매 순간마다 수조번의 실험이 반복되었고 그중 극히 일부는 조금 더 오래 버텼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 조금 더 효율적인 반응, 조금 더 빠른 복제, 그리고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습니다.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고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무언가가 태어납니다. 생명의 첫 불꽃입니다. 이 첫 생명은 아마도 지금의 세균보다도 단순했을 것입니다. 세포막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수 있고 DNA가 아니라 RNA 같은 더 단순한 분자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제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호수 전체가 이 작은 존재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경쟁하고 변이하고 적응하면서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광합성을 배우고 산소를 만들어내며 서로 협력하고 다세포 생물로 진화합니다.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 화성에서도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속도는 달랐을지 몰라도 방향은 비슷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대담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화성에서 먼저 시작된 생명이 어느 시점에 지구로 건너왔다면요. 이것은 판스페르미아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생각. 처음 들으면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화성의 거대한 소행성이나 해성이 충돌하면 엄청난 양의 암석 조각이 우주로 튀어오릅니다. 그중 일부는 화성의 중력을 벗어나 태양 주위를 떠돌다가 수백만 년 혹은 수천만 년 후에 우연히 지구와 충돌합니다. 이 과정에서 암석 속에 숨어있던 미생물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우주는 극도로 춥고 방사선이 강하며 진공 상태이지만 암석 내부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있는 세균은 수백만 년 동안 휴면 상태로 버틸 수 있습니다. 지구 대기로 진입할 때의 열도 암석 표면만 녹일 뿐 내부까지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암석이 바다에 떨어진다면 속에 있던 미생물은 다시 물을 만나고 깨어나고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한번 번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지구에서 화성 운석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날아온 돌들이 남극 빙하 위에 사막 한가운데에 조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방향도 가능합니다. 화성에서 지구로. 그리고 만약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 있었다면 지구 생명의 기원은 사실 화성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식물과 동물과 미생물은 결국 붉은 행성에서 건너온 이주민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설이 아닙니다. 증거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실험과 관측은 이 시나리오가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그저 아직 확인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 DNA의 가장 오래된 층에는 붉은 행성에서 온 기억이 새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고 너무 많은 변화를 거쳤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밤하늘의 화성을 바라볼 때 느끼는 묘한 끌림, 그 붉은 별을 향한 설명할 수 없는 향수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기억의 메아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곳,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어딘가 익숙한 곳,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를 곳, 이 첫 불꽃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명 이전에 먼저 이어져야 했던 것은 끊기지 않고 계속 복제되고 변화하고 생존해온 생명이라는 점입니다. 문명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축적된 생명의 역사 위에 아주 천천히 한 층 한 층 쌓여 올라갑니다.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물속에서 땅 위로, 본능에서 학습으로, 개체에서 집단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집단이 충분히 복잡해지고 충분히 협력적이 되며 충분히 지능적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 오래된 불꽃이 충분한 시간과 안정된 환경을 얻어 서로 모이고 협력하고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화성의 호숫가에서, 강변에서, 평원 위에서 처음으로 함께 모여 살기 시작한 존재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어떤 집을 지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어떤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들이 누구인지 물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상상 속 풍경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붉은 요람 속에서 싹튼 최초의 문명을 향해서요. 문명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협력하는 지능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모여서 해내는 능력,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며 지식을 나누고 미래를 계획하는 존재들. 건물과 문자가 있기 전에 먼저 이런 협력이 있었습니다. 함께 사냥하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함께 추위를 견디고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 그것이 문명의 시작입니다. 옛 화성의 강계곡과 호수 주변을 상상해 보세요. 물이 흐르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모입니다.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모여들며 지능을 가진 존재들도 그 주변에 정착합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처럼 두 발로 걸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였을까요? 피부는 무슨 색이었고 눈은 몇 개였으며 손가락은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추측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물이 필요했을 것이고 먹을 것이 필요했을 것이며 안전한 쉼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 모여 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화성의 계절을 상상해 보세요. 해마다 반복되는 패턴, 물이 녹아 강으로 흘러내리는 봄, 호수가 가득 차는 여름,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 그리고 물이 얼어붙는 겨울. 이 주기를 기억하고 예측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씨앗을 심고 언제 수확하며 언제 이동해야 하는지 이를 기록하기 위해 그들은 최초의 달력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돌에 새긴 자국, 나무에 묶은 매듭, 하늘의 별과 두 개의 달을 관찰한 기록, 문자 이전의 기억 체계. 이것이 문명의 첫 번째 도구였을 것입니다. 강변이나 옛 호수 근처에 지어진 초기 정착지를 상상해 봅시다. 화성의 바람은 강했을 것입니다. 희박한 대기 속에서도 먼지 폭풍은 거세게 불어왔고 온도는 낮과 밤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파고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반지하 형태의 집, 바위 틈새를 넓혀 만든 동굴, 흙과 돌을 쌓아 올린 낮은 벽, 바람을 피하고 열을 보존하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한 구조물, 지구의 초기 정착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경이 다를 뿐 필요는 같았으니까요. 물길을 따라 무언가를 길렀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밀과 쌀을 길들인 것처럼 화성에서도 어떤 식물 혹은 식물과 비슷한 생명체를 재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초록색이었는지 광합성을 했는지 씨앗을 맺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기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먹을거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유목에서 정착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착은 문명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야 건물을 짓고 도구를 축적하며 세대를 거쳐 지식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이들이 나눈 최초의 거래를 상상해 봅시다. 한 마을은 물고기를 잘 잡고 다른 마을은
돌 도구를 잘 만들며 또 다른 마을은 약초를 잘 기릅니다. 그들은 서로 만나 물건을 교환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맺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뢰가 생겨납니다. 신뢰는 언어를 필요로 합니다. 약속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발달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리와 몸짓이었을 것이고 점차 문법과 추상 개념을 담을 수 있는 체계로 진화했을 것입니다. 문명은 꼭 거대한 피라미드나 화려한 궁전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마을에서 서로의 얼굴을 알고 이름을 부르며 함께 겨울을 버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구의 메소포타미아도 처음에는 작은 촌락들의 연합이었습니다. 나일 강변의 도시들도 황하 유역의 마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을들이 모여 도시를 이루고 도시들이 모여 왕국을 이루며 왕국들이 모여 제국을 이룹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언제나 작습니다. 몇십 명이 함께 모여 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며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문명의 씨앗입니다. 화성에서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강줄기를 따라 여러 마을이 생겨났고 서로 교류하며 점점 더 복잡한 사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마을이 다른 마을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고 중심지가 형성되며 규칙과 법이 만들어집니다. 지도자가 등장하고 종교가 생겨나며 예술이 꽃핍니다. 화성판 메소포타미아, 붉은 강변의 도시들, 두 개의 달이 뜨는 밤하늘 아래에서 그들도 우리처럼 별을 보며 신화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화성 문명의 증거가 없습니다. 로버가 보내온 사진에서 우리는 직선도 건물도 도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지구 문명을 바탕으로 그럴 수 있었다는 길을 조용히 더듬어 보는 것뿐입니다.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문명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되니까요. 붉은 하늘 아래에서 저녁이 내려옵니다. 화성 문명의 사람들, 혹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을지도 모를 그 존재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서로 모여 불빛을 둘러앉습니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그리고 저 위에 떠 있는 별들과 두 개의 달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그중 한 명은 특별히 밝게 빛나는 푸른 별 하나를 가리키며 저곳은 무엇일까? 라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푸른 별이 바로 지구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저 하늘의 신비로운 점 중 하나로 여겼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우주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화성의 거대한 협곡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벨리스 마리네리스. 지구의 그랜드 캐년보다 몇 배나 더 크고 몇 배나 더 깊은 상처 같은 계곡. 길이만 4,000km가 넘고 깊이는 7km에 달합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지만 한때는 이곳에도 물이 흘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물가에 협곡 벽면을 따라 혹은 바닥 평원 위에 도시들이 펼쳐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그 풍경 위에 한때는 불빛과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 이것은 순전히 상상입니다. 하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화성의 환경을 생각해보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문명은 지구와는 다른 건축 양식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낮에는 바람과 먼지를 피해야 했고 밤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온도를 견뎌야 했습니다. 방사선도 문제였을 것입니다. 자기장이 약해진 후에는 태양과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을 막을 방법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땅속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동굴 도시, 지하 터널, 바위 틈새에 숨어 있는 방들. 낮에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서늘한 공기 속에서 활동하는 생활 패턴, 이런 문명이라면 지상에서 보았을 때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모래 언덕 사이를 잇는 좁은 통로, 바람을 막기 위해 방사형으로 뻗어나간 낮은 벽, 입구를 숨기기 위해 자연지형과 비슷하게 만든 구조물들, 지금은 모두 모래에 묻혀 윤곽조차 알 수 없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구에서도 사막에 지어진 도시들이 금방 사라집니다. 이집트의 고대 도시들 중 일부는 몇백 년 만에 모래에 완전히 덮였고 현대 기술로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화성에서는 수십억 년 동안 모래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지워졌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화성 사진에서 이상한 형상을 발견합니다. 직선처럼 보이는 지형, 격자 무늬처럼 보이는 구조, 심지어 얼굴처럼 보이는 바위도 있었습니다. 1976년 바이킹 탐사선이 찍은 시도니아 지역의 얼굴 형상은 한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외계 문명의 조각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더 정밀한 사진들이 촬영되면서 그것은 단순히 빛과 그림자의 효과일 뿐 자연적인 언덕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뇌는 패턴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얼굴과 같은 인간적인 형태를 찾는데 매우 민감합니다. 이것을 파레이돌리아라고 부릅니다. 구름 속에서 얼굴을 보고 나무 껍질에서 동물을 발견하며 달 표면에서 토끼를 보는 것처럼 화성의 바위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적으로는 신중해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과 실제로 거기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다르니까요.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이상한 형상을 자연지형으로 설명합니다. 바람에 깎인 바위, 물에 침식된 계곡, 화산 활동으로 생긴 균열, 수십억 년 동안 화성의 표면은 끊임없이 변화했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인공물처럼 보이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은 대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도시를 떠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독을 견디기 어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우주에서 혼자라는 생각, 지구만이 유일하게 문명을 품은 행성이라는 생각, 그것이 너무 외로워서 우리는 화성 사진 속에서 바위 하나하나에서 동반자의 흔적을 찾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화성 문명이 돌과 금속으로 도시를 지었다 해도 오늘날까지 형태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구에서도 몇천 년 전의 건축물은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신전, 그리스의 기둥, 이집트의 피라미드조차 천천히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에서는 조건이 훨씬 더 가혹합니다. 먼지 폭풍이 행성 전체를 뒤덮고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100도를 넘으며 방사선이 표면의 모든 것을 서서히 분해합니다. 금속은 산화되어 녹이 되고 돌은 부서져 모래가 되며 유기물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수십억 년이면 거의 모든 흔적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성의 도시는 있을 법한 곳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지워진 곳일 가능성을 더 크게 봅니다. 흔적이 없다는 것이 꼭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고 환경이 너무 가혹했으며 보존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구에서도 성캄브리아 시대의 생명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30억 년 이상 된 화석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40억 년 전의 화성에서 문명의 흔적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화성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화성에 투영하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과 희망입니다. 문명이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 그럼에도 생명은 계속된다는 희망. 우리가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화성은 그 모든 감정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가깝고도 먼 곳입니다. 모래 폭풍이 도시를 덮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을 붉은 먼지로 채워나갑니다.
건물의 윤곽이 흐려지고 거리가 메워지며 광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밤하늘이 펼쳐집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두 개의 작은 달은 여전히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도시는 사라졌지만 하늘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에서 어쩌면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별을 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화성의 하늘은 지구와 다릅니다. 낮 동안에는 희끄무레한 복숭아색 혹은 연한 주황빛에 가깝습니다. 먼지가 대기 중에 떠다니며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가 질 무렵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구에서는 노을이 붉지만 화성에서는 노을이 푸릅니다. 태양 주변이 푸른 빛을 띠고 나머지 하늘은 붉은 톤으로 물듭니다. 이 역전된 색감은 화성 문명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이 만든 예술, 시, 신화 속에서 푸른 해는 어떤 상징이었을까요? 낮의 태양은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작습니다. 화성이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둡지는 않습니다. 한낮의 밝기는 지구의 흐린 날 정도이고 그림자는 더 선명합니다. 대기가 희박해서 빛이 덜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명 아래에서 자란 존재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더 날카로운 대비, 더 뚜렷한 경계, 어쩌면 그들의 언어와 미학도 이런 시각적 환경을 반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밤이 오면 하늘에는 두 개의 달이 뜹니다. 포보스와 데이모스, 두려움과 공포라는 뜻을 가진 이 작은 위성들은 화성인들에게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포보스는 빠릅니다. 하루에 3번 뜨고 집니다.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기이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화성의 자전보다 공전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데이모스는 느립니다. 사흘에 한 번 정도 뜨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 두 달의 춤을 보며 화성 문명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지구에서 우리는 달의 주기를 따라 한 달을 정했습니다.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까지 약 29일. 이것이 우리의 달력이 되었고 농사와 축제와 의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화성에서는 어땠을까요? 포보스의 빠른 주기를 하루에 3분으로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데이모스의 느린 주기는 더 긴 시간의 단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두 달이 동시에 뜨는 특별한 밤, 둘 다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는 어두운 밤 등을 중요한 날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먼지 폭풍이 행성 전체를 뒤덮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낮인데도 해가 흐릿하게 보이고 하늘이 붉은 안개로 가득 차며 시야가 몇 미터밖에 안 되는 날들, 이런 날이 몇 주, 몇 달씩 계속될 때에 화성 문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받아들여야 할 계절의 일부였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이 폭풍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화를 내는 시기, 혹은 세계가 스스로를 정화하는 시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후 맑은 밤이 찾아오면 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별들은 훨씬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반짝임도 적고 색도 선명합니다. 은하수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빛의 강처럼 펼쳐졌을 것이고 먼 은하들도 육안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이런 하늘 아래에서 화성 문명은 천문학을 발전시켰을 것입니다. 별을 세고 움직임을 기록하며 패턴을 찾고 이야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구의 별자리와는 전혀 다른 신화 체계를 상상해 봅니다. 우리에게 오리온과 큰 곰자리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형상들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물을 주는 자, 폭풍을 부르는 자, 길을 인도하는 자 같은 이름이 붙은 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별들의 위치에 따라 농사를 짓고 여행을 떠나며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 별과 생존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달의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복잡한 수학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포보스와 데이모스는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때로는 하늘에서 만나며 때로는 멀어집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화성 문명은 수학과 과학을 발전시켰을 것입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이 달의 주기를 예측하기 위해 산수를 발명한 것처럼 화성인들도 자신들만의 계산법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구 문명이 해와 달을 따라 거석을 세우고 피라미드를 정렬하고 사원을 지었다면 화성 문명은 어떤 건축물을 하늘에 맞춰 세웠을까요? 포보스가 떠오르는 방향을 가리키는 탑, 데이모스가 정점에 이르는 시각에 햇빛이 들어오는 방, 두 달이 동시에 보이는 특별한 창, 이런 구조물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모래 아래 묻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붉은 돌로 쌓아 올린 하늘을 향한 기도의 형태로, 그리고 어느 맑은 밤 하늘을 올려다보던 누군가가 별들 사이에서 유난히 밝고 푸른 점 하나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별들과 달리 이 점은 위치가 조금씩 바뀝니다. 행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세계라는 것을, 그곳에 물과 대기와 생명이 가득하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그들의 후손 혹은 그들의 씨앗이 그곳에 뿌리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지구는 그저 하늘의 신비로운 점 하나 혹은 신화 속 약속의 별이었을 것입니다. 멀고도 아름다운, 결코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꿈. 하지만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이들 중 일부는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화성이 점점 차가워지고 물이 줄어들며 하늘이 얇아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때 그 푸른 별이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경외감을 느끼고 자신들이 우주 속 작은 존재임을 깨달으며, 그럼에도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문명이 다르면 하늘도 달리 보이지만 경외감만은 같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화성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천천히, 한 세대로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하지만 멈출 수 없게 행성의 핵이 식었습니다. 내부의 열이 줄어들면서 자기장이 약해졌습니다. 자기장은 행성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태양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들, 우주 방사선, 태양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화성의 자기장이 사라지면서 대기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태양풍이 대기를 조금씩 벗겨냈습니다. 한 번에 많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수백만 년에 걸쳐 대기의 가장 가벼운 입자들부터 우주로 날려보냈습니다. 대기가 얇아지면서 온실 효과가 약해졌습니다. 열을 가두어둘 수 없게 되었고 행성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이 조금 더 길어지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강이물이 조금 더 일찍 얼고 봄이 조금 더 늦게 찾아오는 정도. 하지만 세대가 지날수록 변화는 명확해졌습니다. 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수면이 낮아지고 가장자리가 마르며 어느 해부터는 아예 얼어붙어 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강줄기도 얕아졌습니다. 한때 배가 다녔을 깊은 강은 이제 겨우 발목까지 차는 개울이 되었고, 그마저도 여름에만 잠깐 흐를 뿐이었습니다. 먼지 폭풍은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대기가 얇아지면서 온도 차이가 커졌고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화성 문명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것을 일시적인 기후 이상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지구에서도 우리는 가뭄이 오면 곧 비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곧 따뜻한 봄이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화성 문명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의식을 행하고 기도를 올리며 하늘에 제물을 바쳤을지도 모릅니다. 물이 다시 차오르기를, 따뜻한 날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물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술로 대응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더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고 얼음을 녹여 사용하며 지하에 저수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바람을 막기 위해 더 두꺼운 벽을 쌓고 열을 보존하기 위해 집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줄어들면서
배급 제도가 생겼을 것이고 물을 둘러싼 갈등도 생겼을 것입니다. 문명은 위기에 반응합니다. 때로는 협력으로, 때로는 갈등으로. 하지만 점점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변화라는 것을, 행성 자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어땠을까요? 지구에서 우리는 기후변화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행성의 핵이 식고 자기장이 사라지며 대기가 우주로 날아가는 것은 어떤 기술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화성 문명은 자신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 단순한 가뭄이나 추위가 아니라 행성의 노화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근원적인 불안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세계는 계속 차가워지고 건조해지며 척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헹고 먹을 것을 마련하며 아이를 돌보고, 밤이 오면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종말을 알면서도 오늘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의 모습. 이것은 어쩌면 모든 문명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더 깊은 계곡으로, 더 낮은 지대로, 지하로 옮겨갔을 것입니다. 남은 열과 물을 붙잡기 위해 행성의 가장 따뜻한 곳, 지열이 아직 남아있는 곳을 찾아 이동했을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살면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술과 가장 깊은 철학이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종말 앞에서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지니까요. 다가오는 겨울이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퍼져갈 때 신화와 종교는 변했을 것입니다. 희망의 이야기는 점차 수용의 이야기로, 구원의 약속은 평화로운 끝의 약속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품위 있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세대는 자신들 이후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아이들에게 별자리를 가르치고 노래를 불러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화성 문명이 우주로 나갈 만큼의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면 그들은 마지막까지 행성과 함께 천천히 사라져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잔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슬프지만 어떤 면에서는 평화로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행성에도 문명에도 별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화성 문명이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만들며 의미를 찾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일부는 지하 깊은 곳에서 혹은 극지방의 얼음 아래에서 오랫동안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 어쩌면 수만 년 동안 아주 작은 공동체가 근근히 생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열을 이용해 열을 얻고 얼음을 녹여 물을 마시며 균류나 미생물을 길러 먹으면서 그들에게 바깥 세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았습니다. 생명이 끝까지 버티는 끈질김으로. 그리고 어느 날 마지막 불빛도 꺼졌을 것입니다. 마지막 숨이 멈추고 마지막 목소리가 사라지며 화성은 다시 침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도 무언가는 남아 있습니다. 대기 속에 흩어진 분자, 얼음 속에 갇힌 기억, 암석 속에 새겨진 발자국, 그리고 어쩌면 우주 저편으로 날아간 씨앗. 화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태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식어가는 화성 하늘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고 차가워지는 강과 호수 곁에 서 있는 이들의 눈에 밤마다 떠오르는 푸른 별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지구, 그들은 그 별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희망의 별, 물의 별, 아니면 잃어버린 낙원의 상징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별이 점점 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으리라는 것만큼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화성보다 크고 더 따뜻하며 더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화성 문명이 천문학을 충분히 발전시켰다면 그들은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저 푸른 별이 단순한 빛의 점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곳이 자신들의 세계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부러움이었을까요?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먼 꿈이었을까요? 기술이 충분히 발달했다면 지구를 향한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우주선을 건조하고 세대를 거쳐 여행하며 언젠가 그 푸른 세계에 도착하는 꿈. 하지만 현실은 가혹합니다. 화성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가장 가까울 때도 5천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로켓 기술도 생명 유지 장치도 항해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화성 문명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행성은 너무 빨리 식어갔고 자원은 고갈되었으며 생존 자체가 급박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생명은 화성을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 자연이 대신한 이주,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판스페르미아, 거대한 소행성이나 해성이 화성에 충돌하면 수많은 암석 조각이 우주로 튀어오릅니다. 그중 일부는 화성의 중력을 벗어나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년, 때로는 수천만 년을 떠돌다가 우연히 지구와 만납니다. 이 암석 속에 미생물이 들어 있었다면 그들은 우주의 혹독한 환경을 견디며 긴 여행을 계속합니다. 얼어붙고 방사선에 노출되며 진공 속에 떠 있지만 휴면 상태로 버팁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구 대기로 진입할 때 암석 표면은 타오르지만 내부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바다에 떨어지거나 습한 땅에 박히면 물을 만난 미생물은 다시 깨어납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습니다. 일부 화성인이 실제로 의식을 갖고 떠났을지, 아니면 오직 미생물과 DNA의 조각들만이 우주를 건넜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가능합니다. 전자는 더 드라마틱하고 후자는 더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화성에서 시작된 생명이 지구에서 다시 꽃을 피웁니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 다른 땅에 떨어져 새로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지구에 도착한 그 씨앗들이 따뜻한 바다와 두꺼운 대기, 풍부한 물과 에너지를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변이하고 진화하며 다양해졌을 것입니다. 화성에서는 한계에 부딪혔던 생명이 지구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에 걸쳐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바다에서 육지로,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그리고 마침내 인간으로 진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지구에서 피어난 모든 생명, 그리고 우리 문명 역시 화성에서 시작된 실험이 다른 무대에서 계속된 버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성의 자손입니다. 붉은 행성에서 시작되어 푸른 행성에서 완성된 이야기. 이것은 증명할 수 없는 상상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상상입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긴 계보의 일부라는 생각. 우리 이전에 다른 세계가 있었고 우리 이후에도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반대로 떠날 수 없었던 이들, 끝까지 화성에 남아 행성과 운명을 함께한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단지 떠날 방법이 없었거나 떠나기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혹은 누군가는 남아야 한다고 믿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화성의 땅을 밟고 화성의 하늘을 보며 화성의 먼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는 건 역시 하나의 선택입니다. 모두가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지킵니다. 집을, 기억을, 존엄을. 떠난 자와 남은 자, 그리고 완전히 사라진 자 모두가 결국 우주 전체 안에서 서로 다른 방식의 흔적을 남깁니다. 떠난 자는 씨앗이 되어 다른 곳에서 자라고, 남은 자는 땅이 되어 다음을 준비하며, 사라진 자는 별빛이 되어 어둠을 밝힙니다.
존재와 소멸은 이분법이 아닙니다. 형태가 바뀔 뿐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보는 흩어질 뿐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화성 문명이 사라졌다 해도 그들이 남긴 것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지구 밤하늘에 보이는 작은 붉은 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보낸 옛 고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첫 번째 집, 떠나야 했지만 여전히 그리워하는 곳,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화성을 탐사하는 것은 어쩌면 귀향길인지도 모릅니다. 집을 찾아가는 여정. 비록 우리가 그곳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어딘가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가 시작이었다는 것을. 화성의 붉은색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녹의색입니다. 산화철, 즉 철이 산소와 만나 부식된 결과입니다. 녹은 보통 노화와 쇠퇴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녹은 시간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것, 많은 것을 겪은 것의 증거입니다. 화성의 붉은 먼지 하나하나는 수십억 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한때 물에 잠겼고 대기에 노출되었으며 바람에 깎이고 햇빛에 구워진 기록입니다. 만약 화성 문명의 건물, 도구, 조각, 유물이 있었다면 지금은 모두 산화되고 부서져 이 붉은 먼지 속에 섞여 있을 것입니다.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행성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로버로 긁어 모으는 흙 한 줌에 어쩌면 한때 누군가의 집이었던 벽돌 조각, 도구의 부스러기, 조각상의 먼지가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균질하게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지구에서는 화석이 과거를 보존해 줍니다. 뼈와 껍데기, 잎의 흔적, 발자국이 암석 속에 남아 수억 년 전의 생명을 증언합니다. 하지만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퇴적물에 묻혀야 하고 산소가 차단되어야 하며 적절한 압력과 온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화성에서는 이 조건들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강한 방사선은 유기물을 빠르게 분해하고 먼지 폭풍은 끊임없이 표면을 뒤섞으며 극심한 온도 변화는 암석을 부수고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화석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깊은 지하, 얼음 아래 혹은 특별히 보호된 동굴 같은 곳에서는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유적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미세한 증거들입니다. 암석 속 유기물의 흔적, 특이한 탄소 동위원소 비율, 생명 활동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광물 배열, 화학 신호. 이런 것들은 지워지기 어렵습니다. 설사 생명체 자체는 사라졌어도 그들이 남긴 화학적 서명은 암석 속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책에 잉크가 바래도 종이에 눌린 흔적은 여전히 읽을 수 있는 것처럼요. 한편 지구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우리의 DNA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유전자 중 실제로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은 전체의 2%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8%는 한때 쓸모없는 부분이라고 여겨졌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이 조절과 기억, 진화의 역사를 담은 복잡한 문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아직 다 해독하지 못한 기능을 잘 모르는 긴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고대 바이러스의 흔적, 사용되지 않는 유전자, 수억 년 전의 변이 기록. 만약 생명의 기원이 화성이라면 우리 DNA 속 가장 깊은 층에는 붉은 행성에서 시작된 생존 루트가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극한의 추위를 견디는 법, 희박한 대기에서 살아남는 법, 방사선에 대응하는 법. 이런 정보가 너무 오래되어 더 이상 발현되지 않는 유전자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곧 우주의 기록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도서관이고 DNA는 그 안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첫 장은 어쩌면 화성에서 쓰여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문화권의 신화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하늘에서 온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
불타는 별에서 내려온 씨앗, 하늘에서 떨어진 신들이나 조상들. 수메르 신화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아누나키가 있고, 마야 신화에는 별에서 온 깃털뱀이 있으며, 일본 신화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 섬을 만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모티프가 왜 이렇게 많은 문화에서 반복될까요? 물론 이것은 인간의 상상력이 하늘을 향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별을 보며 저곳에서 무언가 왔을 것이라고 상상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쩌면 이 신화들은 아주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집단적 기억의 메아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기억, 너무 오래되어 사실로 기억되지는 않지만 이야기로는 남아있는 기억, 우주적 향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비록 그 고향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해도요. 화성 표면에서 뚜렷한 유물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그 행성에 전혀 이야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재는 부정이 아닙니다.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제대로 찾지 못했거나 잘못된 곳을 보고 있거나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지워진 기록을 읽는 법, 이것이 앞으로 과학이 풀어야 할 새로운 도전입니다. 앞으로 화성 시료를 직접 지구로 가져오는 임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로버가 수집한 암석과 흙을 담은 작은 캡슐을 화성 궤도로 쏘아 올리고 다른 우주선이 그것을 회수해 지구로 돌아오는 복잡한 계획입니다. 이 임무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처음으로 화성의 물질을 지구 실험실에서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까요? 아미노산의 흔적, 지구와는 조금 다른 DNA 구조, 혹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생명의 서명,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 붉은 먼지 속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지구와 닮은, 그러나 조금 다른 생명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생명이 얼마나 흔한지 혹은 드문지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 자신의 기원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생명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면, 만약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화성은 더 이상 외계 행성이 아니라 가족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화성의 녹슨 먼지와 우리의 DNA, 그리고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신화와 상상력이 어쩌면 모두 하나의 긴 이야기의 다른 페이지일지 모릅니다. 첫 장은 화성에서 쓰여졌고, 중간 장은 우주 공간에서 쓰여졌으며, 현재 장은 지구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쓸 차례입니다. 우리가 화성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다른 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우주에 우리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밤하늘에서 또렷이 빛나는 붉은 점,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가까운 이웃, 화성.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사라진 뒤에도 그 자리에 있을 존재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성이 아닙니다. 조용한 동반자입니다. 우리의 여정을 지켜보는 증인이자 우리가 향해 갈 다음 목적지이며,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오래된 집일지도 모르는 곳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화성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그것을 네르갈이라 불렀고, 그리스인들은 아레스, 로마인들은 마르스라 불렀습니다. 모두 전쟁과 불, 피와 용기의 신이었습니다. 화성의 붉은색이 피를 연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중세에는 흉조로 여겨졌고 재난과 역병의 전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화성은 두려움의 대상에서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망원경이 발명되고 사람들은 화성 표면의 어두운 선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운하라고 믿었고 화성에 문명이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19세기 말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은 화성의 운하가 지적 생명체가 만든 관계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것은 착시로 밝혀졌지만 그 상상은 수많은 소설과 영화, 꿈을 낳았습니다. 화성인은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로버와 탐사선, 궤도선을 보내어 아주 느린 속도로 화성의 침묵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조용한 어른의 이야기를 더듬어 듣는 것처럼 우리는 화성이 들려주는 오래된 이야기를 한 글자 한 글자 해독하고 있습니다. 암석의 층위, 크레이터의 나이, 광물의 구성, 대기의 흔적, 모든 것이 단서입니다. 모든 것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화성이 만약 한때 문명을 품었다가 잃어버린 행성이라면 지금의 침묵은 아무 말도 없는 침묵이 아닙니다. 이미 할 말을 다 한 후의 침묵입니다. 삶을 살았고 사랑했고 창조했고 고통받았고 희망했고 그리고 마침내 쉬고 있는 존재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존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침묵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화성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행성에 의존하는 문명의 근본적인 취약함입니다.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강력해도 문명은 결국 행성의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행성이 자기장을 잃으면, 행성이 식으면, 행성이 대기를 잃으면 문명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은 두려운 깨달음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다른 무대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끈질김입니다. 화성에서 시작된 생명이 설사 화성 자체는 죽었어도 지구에서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었다면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생명은 한 곳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씨앗은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주라는 바람을 타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지구가 더 이상 우리를 품을 수 없게 된다면 우리도 다른 세계로 씨앗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 역시 영원히 안전한 무대가 아닙니다. 수십억 년 후 태양은 점점 밝아지고 뜨거워질 것입니다. 지구의 바다는 증발하고 대기는 벗겨지며 표면은 불타올라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도 소행성 충돌, 슈퍼화산 폭발, 자기장의 변화 같은 재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인류가 선택해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 우주로 뻗어나가는 문명. 화성은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화성에 기지를 건설하고 대기를 만들어내고 물을 녹이고 식물을 기르는 계획. 테라포밍이라고 부르는 이 원대한 꿈은 수백 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화성이 한때 했던 일을 다시 할 것입니다. 행성을 살아있게 만드는 일. 다만 이번에는 자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술과 지식으로 우리는 화성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었던 생명을 우리가 다시 불러올 것입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계승입니다. 화성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면 우리는 화성에게 생명을 돌려줄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남기고 떠나야 할 기록의 형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언젠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길까요? 건물은 무너지고 책은 썩으며 디지털 데이터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DNA는 남을 수 있습니다. 암석 속 화학 신호는 남을 수 있습니다. 달 표면의 발자국은 수백만 년 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금속 명판에 새긴 인류의 이야기, 우주로 보낸 보이저 탐사선의 골든 레코드처럼 화성이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치른 선배 행성이라면 우리는 그 시험지를 다시 읽어보고 있는 셈입니다. 화성이 틀린 답은 무엇이고 맞은 답은 무엇일까요? 화성이 살아남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이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침대에 누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화성은 조용히 공전하고 있습니다.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먼지 폭풍이 일고
해가 뜨고 지며 두 개의 작은 달이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듣지 않아도 화성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곳에 발을 디딜 것입니다. 처음으로 인간이 다른 행성의 흙을 밟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두려움일까요? 경이로움일까요? 아니면 묘한 친숙함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붉은 하늘, 얇은 공기, 차가운 바람, 낯설지만 어딘가 그리운. 왜냐하면 어쩌면, 정말로 어쩌면 우리의 가장 오래된 조상들이 한때 이 하늘 아래에서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화성이 실제로 문명을 가졌든 아니든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한 우리는 더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보다 훨씬 크고 훨씬 오래되었으며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넓게 사랑하게 됩니다. 단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 모든 행성, 모든 가능성을, 그리고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이 행성을 다루게 됩니다. 지구가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유일한 집이니까요. 오늘 밤 눈을 감고 하늘 위 작은 붉은 점 하나를 떠올리며 잠들 수 있기를. 어쩌면 그곳이 아주 오래전 우리의 첫 번째 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갈 곳일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함께 우리는 모두 별의 자식들입니다. 우주 먼지에서 태어나 잠시 의식을 가지고 다시 우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혼자인가? 우리의 이야기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화성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답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단서, 우리를 조금 더 진실에 가까이 데려다주는 실마리,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답을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 물으면 됩니다. 계속 찾으면 됩니다. 계속 꿈꾸면 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밤 나눈 이야기, 화성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를 문명에 대한 상상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 우리가 화성에 투영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희망, 우리의 꿈, 그리고 우리의 취약함. 인류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한 행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후를 변화시키고 대기를 바꾸며 생태계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힘. 이 힘은 양날의 검입니다. 화성을 푸르게 만들 수도 있고 지구를 붉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화성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조심하라고. 행성은 영원하지 않다고. 한때 푸르렀던 세계도 붉은 사막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말라고. 생명은 끈질기다고. 한 세계에서 끝나도 다른 세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경고와 희망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지구의 밤하늘을 올려다 볼 때마다 우리는 시간을 봅니다. 별빛은 수백 년, 수천 년, 때로는 수백만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과거입니다. 하지만 화성은 다릅니다. 화성의 빛은 불과 몇 분 전의 빛입니다. 화성은 과거이면서 동시에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우리의 기원일 수도 있고 우리의 다음 집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모든 층위가 그 작은 붉은 점 안에 겹쳐져 있습니다.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100년이 채 되지 않고 문명의 역사는 1만 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행성의 시간은 그보다 훨씬 깁니다. 화성이 탄생하고 물이 흘렀고 어쩌면 생명이 피어났다가 다시 사라지고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그 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막 등장한 신참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마지막 문장쯤 되는 존재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는 것, 우리가 상상한다는 것.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방법은 우리 같은 존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주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혼자인가? 화성을 탐사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행성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문명이 어떻게 흥하고 망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 오래, 더 지혜롭게 지속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화성은 교과서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쓰인 아직 다 읽지 못한 교과서. 로버들이 화성 표면을 천천히 굴러가며 사진을 찍고 암석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지구로 보냅니다. 그 과정은 지루할 만큼 느립니다. 하루에 몇십 미터, 한 달에 몇백 미터. 하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화성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수십억 년을 기다렸던 이야기들은 몇 년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는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화성에 생명이 있었는지, 문명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왔는지, 이 질문들은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가 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질문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도구, 더 많은 지식, 더 깊은 호기심과 함께 진리를 향한 여정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의 숨결이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깨어있음과 잠의 사이, 그 흐릿한 경계 위에서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붉은 모래 위를 걷는 발, 두 개의 달이 뜨는 하늘, 말라버린 강바닥, 그리고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푸른 별 하나. 지구, 집, 우리가 지금 있는 곳. 모든 이야기는 결국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도, 아무리 오래 여행해도 결국 돌아오고 싶어 하는 곳. 하지만 때로는 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먼저 떠나야 합니다. 멀리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성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지입니다. 푸른 하늘, 깊은 바다, 따뜻한 바람,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한 이 작은 행성이 얼마나 기적 같은 곳인지.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이것이었으면 합니다. 감사. 이 순간, 이 숨, 이 평화로운 밤에 대한 감사. 우리는 우주의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45억 년의 우연과 필연이 쌓여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여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이롭습니다. 당신의 숨소리가 느려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의식이 몽롱해집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두세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었던 이 긴 여정, 수십억 년을 거슬러 올라간 상상 속 여행이 당신의 꿈속에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푸른 화성의 강가를 걷고 두 개의 달이 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붉은 먼지 위에 발자국을 남기는 꿈을,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조금 더 넓어 보이기를, 하늘이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기를 바랍니다. 화성의 붉은 먼지가 바람에 날리고 지구의 파도가 해변을 적시며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별들은 타오르고 시간은 흐릅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평화롭게 누워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잠시 쉴 수 있는 시간, 꿈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내일 다시 깨어나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 편안한 밤 되세요. 깊은 잠 속에서 별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작은 붉은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당신을 기억하는 것처럼, 마치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내일 또 만나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조용하고 깊은 역사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잊혀진 문명, 사라진 왕국, 그리고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들. 만약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의 밤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새로운 이야기를 조금 더 일찍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작은 목소리가 계속 이야기를 속삭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쉴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이고 새로운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숨 쉬고 존재하고 천천히 잠들어가면 됩니다. 화성의 붉은 빛이 당신의 꿈을 비추기를, 그리고 아침 햇살이 당신을 부드럽게 깨우기를.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